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보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험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 중에 첫 번째가 예금자 보호법이에요. 예금자 보호법은 알고 계신 것처럼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다가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럼 보험공사가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가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때 사고가 중요하죠. 보험금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인가가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해산이 되거나 파산을 한다든지 일종이냐 이종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그 회사가 지급 불능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서 그 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어려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예금자 1인당, 그래서 보호 대상은 예금자 한 사람당이에요.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을 뭐 3천만 원 시험에 많이 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5천만 원은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하는 은행에 뭐 1억을 넣어놨고 B라는 증권회사에 1억을 넣어놨고 C라는 보험회사에 1억을 넣어놨다. 합산해서 5천만 원이 아니고요. 각각 5천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원금뿐만 아니고 원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동일한 금융기관, 그래서 1인당 금융기관당이고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것이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시험을 많이 내고 있고 자 위에 보시면 우리 지급 사유가 아까 부도에 관련된 것인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 불능 상태인데 보험료 미납 해지가 된 경우에 보호한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계약자의 규책 사유인 것이고 보험회사의 합병 그리고 보험회사의 업무 정지 이것도 이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사실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해산이나 파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합병이 됐다는 건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이 됐다는 뜻이니까 지급 불능 상태가 아니죠. 왜냐하면 합병을 한 그 회사가 모든 것들을 인계받아서 인수인계받아서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고요. 업무 정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업무가 정지됐을 때 보험금 지급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는 없죠. 신규 모집 업무 같은 것들이 정지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 합병,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은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산출 기준 같은 경우는 해지 환급금 등의 채권 합계액에서 채무 합계액을 뺀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고 보호 여부는 개인보험 계약이나 DC형 우리 그 각출형이죠. 확정 각출형 또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일정한 금액을 계속 내고 운용 실적에 따라서 받는 퇴직연금이에요. 요건 이제 개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IRP 같은 경우는 개인 퇴직 계좌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 두 개는 퇴직연금인데 우리 이제 고객분이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계약으로 봐주는 거고요.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금 그다음에 특약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 대상이 되고 보호되지 않는 것은 개인 계약이 아닌 법인 보험 계약 또 보증보험, 그 다음에 변액보험의 주계약, 그 다음에 재보험 계약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거 이게 시험에 가끔 바꾸어서 좀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거는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바꾸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보장금액 많이 나오고 있고요. 3천만 원으로 나온다든지 간혹 원금만 준다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1인당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합산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맨 마지막에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할 때는 지금 빨갛게 표시한 거 법인보험하고 재보험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고 자 다음에 우리 이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일단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이거 중요하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협회에서 운영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 내고 있고요. 금융분쟁 조정 절차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 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분쟁이냐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분쟁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무조건 위원회에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 당사자에게 알리고 나서 합의를 공고합니다. 합의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합의를 권고하는 기간은 30일. 요 30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죠.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회부를 한 그 건을 가지고 조정안을 만들죠. 이 조정안을 만드는 기간은 60일. 60일. 그래서 60일, 30일 바꾸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내기도 하고요. 요 60일은 주로 90일로 시험 문제 많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조정안을 작성하면 위원회에서 수락을 권고하겠죠. 자,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락하시겠습니까? 수락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수락하지 않으면 나는 인정 못하겠는데요.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수락을 권고하고요. 만약에 수락을 했다. 그러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는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안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재판에 가서 화해 결정을 받은 판결문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데 수락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지만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순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신청을 하면 바로 회부하지 않고 30일 동안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가 안 되면 그때 회부를 하고 조정안을 만드는데 며칠 동안 만든다? 60일 동안 만든다. 그 조정안에 수락을 권고하는데 그때까지는 효력이 없지만 양 당사자가 수락을 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요거까지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금융분쟁 조정 절차에서 분쟁 신청을 받은 모든 분쟁 사항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합의가 되면 회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한 게 틀렸고요. 여기 보면 법원에 제소가 됐다든지 조정 신청 후에 다시 소송이 제기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회부 제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이 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조정안은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 결과에 우선한다? 아니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수락을 안 했다. 그리고 나서 재판에 갔다. 그럼 재판에서 판결이 날 거잖아요. 이 수락을 하지 않은 조정안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안이 재판까지 갔다는 뜻은 수락을 안 했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재판 결과가 훨씬 더 우선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 여러분 눈여겨 봐주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고객 상담 참고 보험 가입조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건데 금융감독원이나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가 소비자 상담 처리를 위해서 고객 상담 창구를 각각 운영하고 있고요. 보험 가입을 조회하고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한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방에 생명보험협회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생존자나 사망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회가 가능하고요. 본인 인증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2017년 2월부터 미청구 보험금도 존재할 수 있고 휴면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도 확인은 가능한데 공제보험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이름 내 보험 찾아줌 요걸 하는 제도가 뭐냐? 내 보험 찾아줌이다. 어디서 운영하고 있냐?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하느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런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챙겨두시고 공제보험은 확인할 수 없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대리 청구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치매 같은 게 걸려서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보험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라고 합니다. 자, 치매 등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보험 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지정해서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놓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다. 해서 요 정의 자체가 이제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요. 지정 방법은 본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 계약은 뭐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본인으로 동일한 계약이죠. 그래서 이것도 간혹 지문에 나오면 셋 다 같아야 되는데 둘만 같다고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신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 설명서에 이런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피콜이라고 하죠. 모니터링을 할 때 그 해피콜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세요. 안내하고 있고요. 매년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종합 안내장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의 정도 기억해 주시고 본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에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광고인데요. 광고 심의 제도의 목적은 허위 과장 광고를 차단하고 건전한 보험 질서를 확립하고 또 고객이 잘못된 광고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에 대한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심의 대상은요. 첫 번째, 보험회사가 제작하는 간행물, 방송 매체, 온라인 매체, 인쇄물 이런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점, 영업소, 대리점, 설계사가 제작한 인쇄물, 요거는 공식적인 인쇄물이 아니고 그 모집 조직이 제작한 인쇄물이죠. 요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막 만들어서 광고하시면, 그래서 밑에 보면 감독업 규정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의 심의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 요 보험회사를 뭐 생명보험협회, 금융위원회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광고는 밑에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상품을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광고. 그래서 상품에 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이런 광고는 만약에 잘못 광고가 되면 고객한테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매 방송. 직접 보험을 판매하는 방송이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홈쇼핑 같은 데서 보험 상품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 심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방송으로 막 진행을 하면서 파니까 혹시나 방송하는 과정에서 사전 심의 받은 것과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사후 심의를 별도로 진행하고요. 또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 광고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 없이 우리가 흔히 PR 광고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상품명, 브랜드명 이런 것만 노출되는 것들은 따로 고객분들이 오해하거나 할 게 없으니까 별도로 심의는 하지 않는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심의에서는 각각의 광고별로 뭐가 원칙이냐. 우리 고객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전 심의가 무조건 원칙이고요. 다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의 경우에는 사전 심의, 사후 심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사후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이다.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상품 광고는 사전 심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준법 감시인 등의 확인을 거쳐서 생명보험협회에 심의를 신청하고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광고물을 심의한 다음에 결과를 통보하고요. 다만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경미하게 문구 정도 수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전 심의가 원칙이라고요. 홈쇼핑으로 판매한다.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거를 생방송으로 판매를 해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판매하겠습니다 라는 사전 심의를 받았더라도 방송 중에 생방송이니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후에 다시 심사를 하고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사전 심의는 방송하기 전에 반내 방송이나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일일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후 심의는 상품별로 매월 한 편에서 3편 정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그 심의 결과를 확정 통보하도록 사후에 심의도 하고 있고, 상시 모니터링, 그래서 전일 방영된 홈쇼핑 판매 방송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 시험 문제에는 사후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판매 방송이다.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사후 심의가 허용되는 것은 요거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광고심의위원회인데요.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를 심의하고 제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생명보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그럼 그 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오셔야 될까요?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법조계에 계신 분들, 언론에 계신 분들, 소비자단체에 계신 분들,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시험에는 가끔 보험회사의 각 업무 전문가로 구성한 광고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틀린 지문이죠. 보험회사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규정 위반 내용이나 정도, 위반 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위반 시 제재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챙겨두셔야 되겠죠. 심의 없이 광고를 하거나 심의와 다르게 광고를 했다. 이건 제일 나쁜 거죠. 심의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광고를 했다든지 심의를 받아놓고 그거랑 다르게 한 거였으니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이고요. 두 번째, 심의 받고 그거에 따라서는 했는데 필수 안내사항이나 금지사항 관련해서 뭔가 위반이 있었다. 그럼 전체적인 틀은 맞췄는데 그 안에서 일부가 잘못된 거죠. 이 경우에는 5천만 원이고요. 밑에 정상적으로 심의한 대로 큰 틀도 맞았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하나도 안 틀렸어요. 예, 심의 받은 대로 했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광고 심의필의 유효기간이 심의를 다 받았는데 유효기간 1년 했는데 1년 뒤에 광고를 한 거죠. 근데 그 광고 내용은 심의를 받아서 문제가 없는 광고예요. 단지 심의 유효 기간만 지난 거죠. 이건 가장 경미한 거죠. 그래서 얘는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액은 1억 5천, 3천 외우시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시기 어려우니까 제일 나쁜 것부터 심의를 안 받았거나 받아놓고 나서 다르게 광고하는 거 이거는 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그 중간 전체적인 틀 심의 받은 거대로 했는데 필수 기재사항이나 금지사항이나 일부 내용이 잘못된 거 요건 5천만 원. 단순하게 유효기간 지난 거 3천만 원. 요거는 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냐면 시험 문제에 요 안에 내용 들어가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액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광고 관련해서 반드시 안내해야 되는 필수 안내사항.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나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권유의 내용이 포함돼야 돼요. 이거는 보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이 동일하고요. 두 번째,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인수가 거절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가입했지만 지금은 가입을 못할 수도 있고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상품을 광고하니까 비슷한 상품 갖고 계신 분이 나 이거 깨고 이거 좋은 거 새 거 들어야지 새 거를 가입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안내하라는 얘기고요. 변액보험 계약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고 손해가 날 수 있고 그 손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셔야 되고 회사, 상품 명칭, 보험료, 보험금, 해약 환급금에 대한 예시 같은 것들을 필수적으로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금지행위입니다.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분명히 보험금을 수령할 때 해당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다든지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해가지고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실제로 이제까지 지급된 것 중에 제일 많이 지급받은 게 마치 보편적인 지급액인 것처럼 광고하는 거죠.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리지 않은 행위, 만기 환급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지급 사유 시점이 다른 2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해서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된 것으로 전혀 다른 보험에서 그 지급된 보험금을 합쳐서 마치 한 개로 지급된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TV 광고, 홈쇼핑 등에서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금지 행위입니다. 이것도 뭐 가끔 섞어서 문제가 나거나 잘못된 것은 올바른 것은 문제가 나긴 하는데 문제가 나더라도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 정보에 대한 공시 체계인데요. 여기서는 생명보험 회사가 공시하는 것과 생명보험 협회가 공시하는 것과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거, 요 세 개를 구별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보험 회사는 자기 회사의 경영 상태를 경영 공시하고요. 회사 상품과 관련된 것을 상품 공시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협회이기 때문에 협회 운영과 관련된 경영 공시뿐만 아니라 협회 공시의 핵심은 뭐냐면 비교 공시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보험협회는 모든 생명보험 회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이기 때문에 각각 회사별로 공시되어 있는 경영 공시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여주는 경영 공시를 비교해 주고요. 비교 공시는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펀드 현황, 실손 의료보험, 연금저축보험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각각의 회사별로 비교해서 보여주고요. 기타 공시, 불안전 판매 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관련 소송, 금융회사의 민원 건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지배구조 공시, 위험 직군 가입 현황,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현황,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납입 지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이런 기타 비교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비교 공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종합공시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 얼핏 생각할 때 불안전 판매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할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재무 현황, 계약 관리 현황, 금융사고 현황만 딱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생명보험 회사는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금융감독원은 재무 현황, 계약 관리, 금융사고 현황, 나머지는 다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공시할 때 비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주로 생명보험협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생명보험회사의 구체적인 공시 항목과 방법을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냐? 요거는 생명보험협회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기도 하고요. 간혹 다음 중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또는 금융감독원은 여기 보면 금융회사의 민원 건수, 불안전 판매 비율 이런 것들을 공시한다. 이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는 비교 공시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회사의 경영공시인데요. 첫 번째 정기공시. 보험회사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죠. 그러니까 매 사업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그 결산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기공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시하는 것은 3년간 공시를 해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업들이 경영실적을 공시하게 되면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예를 들면 2020년에 결산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0년 한 해 동안의 재무 상태를 2020년 거, 2019년 거, 2018년 거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공시합니다. 왜냐하면 3년간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3개월 이내에 3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5년간 공시한다. 이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결산 공시 내용은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요 경영 현황을 요약하고요. 일반 현황, 경영 실적, 재무 상황, 경영 지표, 위험 관리 이런 다양한
경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을 이제 공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분기별 임시 결산 공지라는 게 있는데, 결산 공지는 1년에 한 번 하니까 분기별로 좀 나누어서 임시로 하는 공시를 우리가 분기 임시 결산 공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분기 결산이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에 결산 공시가 3개월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3개월 이내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산 공시는 3개월, 그리고 임시 결산 공시, 분기 공시는 2개월이다. 요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분기도 마찬가지로 영업 규모나 수익성, 건전성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결산 공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산 공시는 3개월, 3년, 그 다음에 임시, 분기별 임시 공시는 2개월, 요걸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돼요. 1분기, 첫 번째 1사분기는 공시를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상반기 결산 공시 전까지 유지를 해야 되고요. 공시를 해야 되고, 2개월 이내에 공시한 거를 그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공시를 하라는 얘기고요. 상반기하고 3, 4분기 그 공시는 마찬가지로 분기 결산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공시하는 건 똑같은데, 얼마 동안 공시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당해년도 결산 공시 전까지. 그러니까 결산하기 전까지는 상반기 또는 3, 4분기 거를 띄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험에 나올 때는 3, 4분기가 많이 나오고요. 3, 4분기는 당해년도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한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의외로 수시공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수시공시. 자, 수시공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그 특별한 일이 발생한 즉시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생 즉시 공시하는 것 먼저 중요하고요. 생명협회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를 하는데, 역시 공시는 3년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밑에 보면 얘는 수시 공시 항목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결산 공시나 분기 임시 결산 공시보다는 수시 공시 항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키워드가 있어요. 수시로 공시한다는 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우리 고객분들이 알아야 될 만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주요한 조치사항, 뭐 주요한 변동사항, 또는 거액의 거래 내용, 그래서 큰 금액이 큰, 또는 중대한 변동, 뭐 중대한 조치, 뭐 중대한 대주주와 관련해서 뭐 대주주가 뭐 어떻게 뭐 이런 또는 뭐 정부 기관과 관련된, 그래서 그 내용에 공시 내용에 주요, 거액, 중대한, 대주주, 정부기관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얘는 수시 공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적기 시정 조치, 뭔가 잘못해가지고 시정을 한 것에 대한 조치를 공시할 수 있고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무구조나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가 있는 경우, 정부기관에 출자가 있는 경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취득한 경우, 재산, 채권, 채무관계, 투자, 출자관계,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거는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는데 중대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주요하거나 대주주나 정부기관처럼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 거랑 섞어놨을 때 골라내실 수 있도록 이 수시 공시 항목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상품 공시예요. 상품 공시는 앞에서 우리 잠깐 언급했었던 보험 안내 자료를 공시하겠죠. 그래서 상품 설명서, 상품 요약서,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상품 공시실 안에 가격 공시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내 자료가 뭐냐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 자, 비교 공시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생명보험 협회가 하겠죠. 그러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인터넷 공시실 내에 비교 공시를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상품 비교 공시는 상품명, 판매 채널, 금리 부과 방식, 공시 이율, 최저 보증 이율, 그 다음에 보험료, 요약서, 그 다음에 보험 가격 지수,
보장 범위 지수, 예상 갱신 보험료, 해지 환급률 및 적립금, 그 다음에 사업 비율, 위험 보장 비율, 예상 수익률, 이런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금융사고 현황을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에서 하고 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는 내용이고요.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은 개별의 계약 관리 내용이니까 누가 공시하겠어요? 보험 회사가 공시하겠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런 비교 공시와 관련된 게 뭔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맞는 지문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중에 몇 개, 그 중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보험 가격 지수, 해지 환급금,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거예요. 보험 가격 지수와 해지 환급금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상품 비교 공시를 하는 기관은 어디냐 하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든 간에 뒤에 상품 비교 공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시고, 아, 이거는 생명보험협회구나, 요거를 이제 알면 되시는 거예요. 밑에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의 실적배당보험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실손의료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사업자를 이제 비교하는 공시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기타 공시해 보시면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데, 불안전 판매 비율부터 아까 앞에 우리 큰 표에 나와 있던 내용들 있죠. 민원이라든지 보험금 청구 관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공시하고 있고, 밑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라는 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정의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냐? 보험 다모아다. 그래서 보험 상품의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비교 공시하는 온라인 슈퍼마켓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험 다모아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부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보험 소비자가 원하는 종목 중에서 저렴한 상품을 비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고요. 금융감독원은 회사별로 경영상태, 서비스 수준을 비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회사별 재무 현황, 그 다음에 계약 관리 현황. 요거는 이제 개별 계약 관리 현황은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전체적인 계약 관리 현황이 될 것이고요. 금융사고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를 합니다. 맨 밑에 보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모집 수수료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다. 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모집 수수료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요거는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생명보험협회의 공시 내용이죠. 이런 식의 문제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원인데요. 민원은 고객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하죠. 정의를 보시면 민원인이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거나 진정을 내거나 건의를 하거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금융 업무와 관련된 이의 신청을 금융민원이라고 하고요. 금융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그 밖의 민원을 우리가 기타 민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총론의 개념에서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보험산업은 이미 성숙 산업으로서 기존 보유 고객의 만족도 제고보다는 신규 고객 유치에 힘을 싣는 것이 필요하다. 틀린 지문이죠. 기존 보유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민원을 없애는데 똑같은 힘을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요. 보험 민원의 특징은 민원을 내포하는 속성이 보험 자체에 있다. 왜? 보험은 작은 돈으로 큰 보험금을 얻을 수 있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투자하는 사행성을 가지고 있고 판매 채널 자체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이라든지 판매 정책이라든지 언더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행동 소비자에 의해서 남용이 돼서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민원의 특징으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보험 민원의 유형인데요. 모집, 계약 성립, 고지, 통지 의무 위반 다양한 형태의 유형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그 다음에 불안전 판매, 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 민원의 처리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보험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시험 문제에 이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생명보험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틀린 거고요. 두 번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팩스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근데 시험 문제에는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든지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든지 이런 지문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유념해 두시고, 대다수의 민원은 어디에서 접수해요?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는 것이 대다수 일반적이죠. 그래서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회사랑 얘기하기 싫으니까 바로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험 문제에는 1차는 보험회사가, 2차는 금융감독원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틀린 거고요. 대다수의 민원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접수된다. 이것도 틀린 거죠. 금융감독원이 가장 많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 자, 이제 2016년에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라는 걸 살펴볼게요.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좀 등장합니다. 첫째, 5개의 계량 항목과 5개의 비계량 항목. 우리가 계량 항목이라는 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 비계량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부문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를 하게 되고요. 금융업권 내에서 민원 건수의 비중, 그 다음에 영업 규모의 비중이 모두 1% 이상인 회사. 그러면 민원 건수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를 하게 된다.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밑에 평가 항목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의 5등급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 3등급 평가한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밑에 10개 항목별 부분 등급을 가중평균한 종합 점수에 따라서 종합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평가 주기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한 회사는 수시로 점검 평가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연 1회 평가한다. 또는 분기 1회 평가한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평가 대상이 누군지, 그때 누가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몇 개 등급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주기가 어떻게 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 평가하는지, 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밑에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량 항목,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니까 민원 발생 건수, 그렇죠? 민원 처리 노력, 그 다음에 소송 건수, 그 다음에 영업 지속 가능성, 금융 사고, 이런 것들은 계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비계량 항목은 소비자 보호 조직이나 제도, 상품 개발 과정,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소비자 정보 공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가장 어려워하시는 우리 이제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험과 세제에 대해, 보험에 대한 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